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보내드리는 월간 웨비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테크 에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만 사용자를 위한 AWS 클라우드 기반 보안 아키텍처 모범 사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강연 중에는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Q&A 창에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이제 그 표시가 되고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질문자 본인에게만 답변되는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비공개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비공개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계속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AWS 클라우드의 보안 원칙과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 서비스가 이제 1명의 사용자부터 10,000명의 사용자까지 계속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잘 운영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인기 있고 오래된 AWS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 높은 천만 사용자 웹 서비스 만들기라고 하는 강연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보시면 이 한 명의 사용자부터 천만 사용자까지 AWS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의 진화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강연인데요. 그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연을 들으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AWS 슬라이드 쉐어나 유튜브에 있는 본 강연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보안 모범 사례를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AWS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그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클라우드에 있어 가지고 그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AWS에도 가장 그 최고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에 있는 그 서비스들과 아키텍처와 뭐 플랫폼들은 전 세계 50여 개가 넘는 보안 규정 준수, 그리고 감사 인증 이런 것들을 획득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저희가 항상 그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지속되는 상황에 보안 전담 팀들이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그 군사 국방부라든지 글로벌 뱅킹 서비스라든지 연방정부라든지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에서도 만족하는 보안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100만이 넘는 고객들의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굉장히 그 강범위하면서도 아주 세부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신용카드 회사죠. 캐피탈 원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CIO이신 럽 알렉산더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AWS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안 모델을 개발해서 실제로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AWS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지고 있는 저희 서비스 모델은요. 흔히 저희가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AWS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AWS가 운영을 하고 고객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객이 보안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책임 공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글로벌 인프라라든지 AWS의 아주 기반 서비스인 뭐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같은 서비스의 모든 클라우드 자체의 어떤 보안 통제는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실 이 부분까지의 보안까지 다 책임을 져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과 컨텐츠의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자산에 대한 보안, 데이터에 대한 보안, 뭐 접근 통제 이런 부분만 담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AWS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서비스 중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보안이나 뭐 자산 관리, 데이터 보안, 암호화, 접근 통제 이런 부분까지도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 보안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인증이라든지 뭐 SSL 보안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디도스 방어 표준 규정 준수를 위한 어떤 시큐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 사설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컨텐츠 배포라든지 기존 망가의 전용선 연결이라든지 글로벌 DNS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라든지 자동화 인프라 관리라든지 보안 권고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각각의 어떤 기능에 맞는 관리형 서비스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안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AWS에서는 다양한 파트너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그 보안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보안, 뭐 로깅, 모니터링, 계정 접근 제어, 취약점 관리, 데이터 보호,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들이, 보안 파트너들이 저희들의 AWS 서비스와 연계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관리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파트너 솔루션을 통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이제 계속 만들어서 늘어나게 되면은 자원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서버 한 대를 운영할 때 보안과 서버를 뭐 100대로 운영할 때 보안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보안 확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보안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 내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을 애플리케이션은요, 왓츠캣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고양이를 위한 맞춤형 앱 서비스입니다. 이건 사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고양이가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고양이부터 1000만 마리 고양이까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고양이 개발자들이 이제 고양이를 위한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개발을 하는 거니까 우선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가상 서버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를 한 대 띄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그 AWS의 EC2 인스턴스, 뭐 리눅스든 윈도우든 서버를 하나 띄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저희가 도메인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도메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아마존의 라우트 53이라는 걸 통해서 whatcat.com 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그 웹 서비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뭐 AWS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계정을 만들고 이제 가상 서버를 만들고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 구성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안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의 기초적인 그 구성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정에 대한 접근 관리와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버는 한 대가 있지만 개발자에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는 그 접근 관리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AWS 계정에 들어있는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AWS 클라우드 자원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거나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권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러 명일 때 뭐 개발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쩌면 뭐 네트워크 담당 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WS에 가면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IAM이라고 치면 이제 IAM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AM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루트 그 계정으로 들어왔는데 IAM은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겠죠.
IAM은 이제 사용자를 만들고요. 이 계정에 여러 명이 들어와서 동시에 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원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IAM에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은 그 시큐리티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계정이 얼마나 보안에 잘 맞춰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Activate MFA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루트 계정에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될 때는 멀티팩터 인증, 뭐 모바일 앱이나 OTP 같은 걸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IAM 사용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퍼미션을 정해라. 그리고 IAM 패스워드도 좀 강하게 가져가라. 그리고 액세스 키도 자주 바꿔서 애플리케이션에 뭐 키가 혹시 도용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키도 자주 바꿔라. 이런 어떤 그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들을 잘 이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5가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현재 그 AWS 계정은 루트 계정은 굉장히 외부에 탈취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루트 계정을 쓰는 것보다는 IAM 계정을 만들어서 IAM 계정을 쓰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그럼 IAM 계정으로 어떻게 로그인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IAM 유저 로그인을 하는 링크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누르고 이제 AWS 코리아 사인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요 URL로 다시 이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루트로 로그인할 때와 다른 그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뭐 AWS 코리아다. 그러면 AWS 코리아 그리고 찬이 암호 치고 로그인하면 IAM 유저로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찬이 골뱅이 AWS 코리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루트 계정일 때는 그냥 일반 이름이 나오지만 찬이 골뱅이 AWS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AWS 코리아 계정에 찬이라고 하는 IAM 유저로 로그인을 했다. 이런 어떤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만들고 이 사용자들한테 권한을 줘서 로그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한번 보면요. 사용자는 뭐 여러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뭐 그냥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뭐 개발자한테 한 명씩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프라 담당자 또는 그렇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용자를 만들어 보시면 콘솔에 로그인을 하는 사용자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API를 액세스하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인지 그렇게 이제 사용자를 구분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3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용자는 로그인의 유저 로그인에 하는 그 콘솔에 로그인하는 유저는 아니고요. S3에 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액세스 키를 발급받기 위한 그냥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를 한번 보시면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한은 저희가 여기다가 그 권한을 펄리시를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S3 풀 액세스라고 하는 권한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뒤에 보시겠지만 이런 권한들은 다 펄리시를 갖고 있고 펄리시는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에 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JSON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S3 풀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S3의 객체를 뭐 읽거나 업로드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S3 유저들은 유저라고 하는 그 사용자의 액세스 키는 이제 S3에 대한 어떤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자는 다른 서비스, 뭐 EC2라든지 뭐 RD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든지 여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최소의 권한, 즉 S3에 대한 권한만 갖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하고 좀 다르게요.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사용자 또는 뭐 다른 뭐 자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설정을 해서 마치 그 권한을 어태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펄리시는 뭐냐면 EC2 스팟 인스턴스 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폴리시를 보시면은 EC2 인스턴스의 뭐 이미지를 디스크립션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팟 인스턴스 요청한다든지, 인스턴스를 뭐 터미네이션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는 스팟 인스턴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그 개발자 중에 스팟 인스턴스 관리하는 뭐 사람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요 롤을 어태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롤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한테만 어태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유저를 만들어서 롤을 어태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IAM 롤이라고 해서 어떤 인스턴스에다가도 롤을 어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에 뭐 그 권한, 뭐 예를 들어서 S3에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RDS에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IAM 롤을 만들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자원과 또는 사람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저희가 IAM의 모범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용자를 통해서 권한을 관리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계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 사용자 권한은 최소화를 하고 개별 사용자를 만들고 권한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루트 사용자도 그렇고 개별 사용자도 그렇고 가장 높은 수준의 암호 정책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를 쉽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 키를 자주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의 뭐 액세스 키 아이디랑 시크릿 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갱신이 돼야 돼서 키가 도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루트 계정에 뭐 로그인을 할 때 원타임 패스워드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한 그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권한을 관리해라는 점이죠. 뭐 팀 혹은 업무별로 그룹을 만들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좀 좀 힘드니까 그냥 어드민 권한 다 받고 그냥 이렇게 어드민 권한 주고 그냥 뭐 모든 걸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최소한의 권한만 우선 줘서 그것을 이제 필요하다면 더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한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 무지막지한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권한 공유는 IAM 역할, 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롤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권한 조정도 역할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 유저들의 권한을 설정할 필요 없고 역할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권한 공유는 역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2 인스턴스에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 권한에 갖는 계정,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루트 계정으로 아마 접속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뭐 사실 아예 접속하지 않거나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지 않도록 그냥 디세이블을 시켜놓은 그런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감시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IAM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권한들과 자원 관리에 대한 세부 설정에 대해서 특정 사용자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한 관리와 접근 관리에 대한 뭐 사용자의 설정을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 자원에 대한 그 망에 대한 그 관리가 되겠죠. 되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그냥 다 공개 IP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AWS 클라우드 내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그 사설망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회사라든지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내부망을 구축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화벽 그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뭐 회사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VPN을 통해서 외부 보안 접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VPC 서비스도 콘솔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 서브넷을 구성한다거나 그리고 라우터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밖으로 접속을 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게이트웨이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P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VPC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크게 4개의 스텝 그 어떤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구성은 뭐냐면 싱글 퍼블릭 서브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VPC 내에다가 퍼블릭 서브넷을 만들고 서비스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은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이제 내부의 어떤 서비스로 구성을 하는 거죠. 물론 클라우드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사이를 이제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나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구성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케이스는 앞에 있는 그 퍼블릭 과 프라이빗 서브넷에다가 기존에 이제 내가 데이터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있는 경우에 VPN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그 네 번째는 그런 그 프라이빗 서브넷과 VPN만 연결하는. 이거는 이제 밖에서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 회사망처럼. 그래서 AWS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VPC 구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선택해서 바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VPC를 구성했으면 VPC에 들어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뭐 포트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EC2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로드 밸런서, 뭐 DB 서버 모든 자원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할 수가 있고 이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그룹은 가시면은 이제 VPC 밑부분에 시큐리티 밑에 그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왓츠캡 뭐 시큐리티 그룹을 제가 만들면서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제 구성한 시큐리티 그룹은 외부에서 SSH 접근, 그리고 80 포트 접근, 443 포트 접근, 요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VPC를 세팅을 해서 그 VPC에서 이제 라우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 했으면은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그 보안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AM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IAM의 사용자 설정하고 클라우드 내에 있는 VPC 설정하고 VPC 시큐리티 그룹 정도 설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뭐 인스턴스 서버 한 대를 띄울 때라도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보안 구성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조금씩 이제 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기능도 이제 좀 추가를 해가지고 뭐 친한 고양이 친구 추가하는 기능이랑 뭐 메시지 기능 이런 걸 이제 추가해서 사용자가 점점 늘었어요. 뭐 처음에는 이제 한 10명이 안팎에서 이제 개발자들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좀 베타 테스트를 해보라고 친구들한테 좀 알려줬더니 이제 사용자가 늘기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늘면 기존에 이제 인스턴스 한 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B 서버와 그리고 웹 서버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저희가 DB 서버를 따로 EC2 인스턴스에 설치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서비스 개발 초기다 보니까 DB 패치라든지 백업 자동 복구 등을 완전하게 이제 AWS가 제공해주는 관리 서비스인 RDS,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서버가 벌써 한 2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안적인 어떤 감사라든지 뭐 보안 로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통해서 다양한 통계치, 그러니까 운영 체제에 있는 뭐 CPU, 메모리 사용량, 그다음에 뭐 트래픽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VPC 플로우라고 하는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와 VPC 플로우 로그는 VPC 플로우 로그는 이제 네트워크 로그, 그러니까 VPC 안에 들어있는 네트워크 로그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그 로그들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와치를 일단 켜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이제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서비스 로그들을 설정을 하고 또 그 각각의 매트릭에 따라 가지고 알람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알람들을 만들어서 뭐 CPU 뭐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용량을 통해서 이제 알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T2 인스턴스 같은 경우 이제 CPU 크레딧 같은 거 사용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 와치는 뭐 다양한 뭐 이벤트들 룰을 통해서 로그를 쌓고 매트릭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AWS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AWS 저희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뭐 이스트 인스턴스를 켜고 끄고 하는 모든 그 동작들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은 다 API로 저희가 호출을 하게 됩니다. 금방 이제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트 인스턴스나 DB 안에 들어있는 매트릭을 이제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이제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모든 API 호출에 대한 로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서버를 켰는지 껐는지, 뭐 콘솔에 로그인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로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자원의 어떤 변화, 보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걸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문제 해결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트레일 네임을 적고 이렇게 turn on 이렇게 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트레일이 이렇게 온이 돼서 이 로그들이 이제 아마존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는 이제 하나의 트레일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상인 경우에 이제 추가로 지불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트레일 하나 정도는 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API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 정보에 대한 API에 대한 호출 정보에 대한 뭐 로그도 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용자는 점점 늘고 있죠. 그 사용자가 이제 점점 늘면은 아무래도 이 서버 한 대랑 뭐 DB 한 대 갖고는 이제 운영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가용성, 그러니까 확장성과 가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하는 것이 먼저 L4 스위치 같은 로드 밸런스를 놓는 건데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각각 나누고 여기에 이제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분산을 하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재밌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각각의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서로 다른 availability zone, 가용 영역이라는 곳에 이제 있죠. 이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AWS 리전 안에 있는 것으로서 복수 개의 데이터 센터의 이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각각의 에이지에 둔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어떤 물리적 공간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요. 하나의 에이지가 뭐 이슈가 됐을 때도 다른 곳에서 서비스가 도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서비스 규모가 되게 되면은 이제 SSL 보안 서비스를 만들어서 HTTPS로 이제 암호화된 통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SSL로 접근하지 않으면 뭐 보안이 안 됩니다. 뭐 보안에 취약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뭐 국내 웹사이트들이 이거 나는 로그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SSL 적용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페이지에 적용해야 되냐 이런 이제 그런 이슈가 생겼죠. 이제 SS 서버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웹 서버에다가 설정을 하면 사실은 CPU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통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버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통설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이 로드 밸런싱에다가 SSL 서비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스턴스들은 SSL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고요. 로드 밸런서에다가 SSL을 적용을 하면 사용자가 접근하는 로드 밸런서까지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올 때는 SSL로 접근을 하고 그 뒷단은 이제 어차피 VPC로 내부망이기 때문에 HTTP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SSL 서비스 보안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로드 밸런서에다가 SSL 서비스를 구성하려면 이제 인증서를 사서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증서를 사서 넣어야 되는데 이 그 인증서를 사실은 매년 이렇게 갱신해서 돈을 낸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좀 큰 장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서비스 AC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마존에서 인증 기간이 돼가지고 SSL 인증서를 무료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인증서를 구매해갖고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걸 매년 자동 갱신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갱신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ELB, 여기 일렉트릭 로드 밸런스인가 뒤에 제가 설명드린 클라우드 프론트에 바로 SSL 서비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EC2 인스턴스에는 SSL 서버나 뭐 인증서 설치나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로드 밸런서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크롬에서 봤을 때도 what's.com.com에 SSL 서버를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ACM이라고 하는 사이트, ACM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면 제가 이제 하나는 what's.com.com은 이제 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API creation.net이라는 것은 이미 이슈가 됐죠. 그래서 뭐 이 인증서는 뭐 와일드카드로 그냥 신청할 수도 있고 서브 도메인 단위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뭐 금방 이렇게 이메일로만 확인을 하고 이 what's.cat.com의 뭐 소유자 이메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뭐 링크만 클릭을 하면 바로 인증서가 이슈가 돼요. 그러면은 SSL 인증서를 바로 뭐 구매한 효과가 나는 거죠, 무료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슈된 인증서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제 로드 밸런서를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렉트릭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할 때 what's.cat ELB를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스너에다가 443 포트의 HTTPS를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서티피케이트 타입, 그러니까 SSL 인증서 타입을 고르게 됩니다. 기존의 뭐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SSL 인증서를 직접 구매를 하셨다면 구매한 것을 이제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물론 EV 인증서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그런 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로드 밸런스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은 기존에 AWS가 제공하는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 로드 밸런스의 SSL 서버 설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SSL 인증까지 저희가 했다고 하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DB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 설정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스턴스의 볼륨을 만들 때 EC2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볼륨의 인크립션, 그러니까 인크립션을 하는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RDS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베이스 옵션에다가 인크립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데이터 볼륨을 인크립션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하면은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 볼륨들이 다 암호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볼륨들을 암호화를 하기 위한 키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키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또 AWS에서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게 있으며,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뭐 중앙적인 그 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 클라우드 트레일과 통합돼 갖고 키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로그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MS를 통해서 우리가 마스터 키를 만들고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 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S3에 대한 그 암호화를 위한 키, 객체 암호화를 위한 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EC2의 일렉트릭 블록 스토어, 볼륨에 대한 암호화, 레드시프트에 있는 데이터 암호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SDK로 만약에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될 때의 암호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KMS라는 걸 통해서 키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암호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L 서비스와 그 다음에 키 관리를 통한 데이터 볼륨 암호화, 그리고 이제 KMS를 통한 키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 관리 서비스는 아까 이제 IAM 서비스의 밑단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메뉴가 있고요. 이
그 키 서비스에 뭐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 뭐 여기 보시면 뭐 RDS도 있고 EBS 볼륨도 있고 ACM도 있는데 이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키 관리를 하고 요 키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 암호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데이터 통신 암호화도 SSL 암호화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 볼륨 암호화도 이렇게 굉장히 보안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를 잘 구축을 했으면 사용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새로운 기능도 많이 넣고 있어요. 뭐 고양이 사진 공유 기능도 넣고 그다음에 사진 뭐 태깅 기능도 넣고 뭐 댓글 기능도 넣고 소셜 미디어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입소문이 계속 퍼져가지고 고양이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약간 변화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유저의 데이터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서버의 로드를 좀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서버 로드를 분산하기 위해서 캐싱 기반의 로드 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S3의 정적 파일들을 이동을 하게 되죠.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 웹서버에다가 뭐 그 이미지도 깔고 뭐 그다음에 정적 파일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자유롭게 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서버들을 이렇게 자연 유연하게 확대를 하려고 할 때 좀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동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용자 데이터들이 그 서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들이나 뭐 이미지 파일이나 뭐 동영상 파일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 이런 것들은 그 객체 저장소인 아마존 S3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웹 인스턴스, 그 웹 서버에는 딱 애플리케이션만 딱 배포할 수 있도록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S3에다가 정적 파일들을 만약 갖다 놨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우리가 CDN을 통한 그 캐싱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DN 그 서비스는 전 세계에 저희가 그 70개가 넘는 그 엣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전 세계의 그 사용자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엣지 네트워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CDN 엣지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 엣지 로케이션에 들어가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빠르게 그 이 정책 파일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는 뭐 예를 들어 동경에 있어도 그 엣지 서비스인 뭐 서울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데이터 그 로드를 좀 분산할 수가 있고 웹 서버라든지 DB 서버의 서비스를 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DB 같은 경우, RDB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저가 많아졌을 때 그 데이터를 분산하기 위해서 뭐 LSD 캐시를 통해 가지고 핫 아이템들을 이제 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RDB에 쓰기 좀 힘든 그 라이트 헤비한 그런 그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모DB 같은 노에스QL 관리형 노에스QL 서비스에다가 배포함으로써 이 서버들의 그 로드들을 이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대량 트래픽을 이제 소화하게 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대량 트래픽을 그 우리가 소화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버의 구성들이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서버들의 구성에 대한 그 지점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공격받을 수 있는 뭐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인터넷 연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뭐 관리자의 트래픽을 분리하고 적법한 사용자와 트래픽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는 그냥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스티온 서버, SSH 그 바스티온 서버 접근 서버 한 대를 둬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뭐 웹서버라든지 와스라든지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뭐 클라우드 프론트나 ELB라고 하는 단위 접점을 둬서 서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뒷단에 있는 웹서버라든지 와스 서버라든지 DB 서버는 다 VPC 안에 들어있고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죠. IP가 볼 수가 없고 그 사설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설 네트워크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은 딱 그 ELB 로드 밸런서 또는 클라우드 프론트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그 서버의 IP들을 알 수가 없고
로드 밸런서나 뭐 클라우드 프론트의 엔드포인트 IP들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단의 보안은 굉장히 강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웹서버라든지 와스 서버 또는 뭐 DB 서버가 외부 쪽으로 이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때는 NAT 보안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뭐 대량 트래픽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져서 보안이 아주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VPC, 그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그다음에 ELB 구성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아주 그 완벽한 그 보안이 강화된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제 외부 대규모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건데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그 디도스 리플렉션과 UDP 플러드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UDP 플러드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TCP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UDP는 다 드랍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트래픽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에도 이제 불필요한 뭐 그 자원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라우터 53의 DNS 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규모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AWS에는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안랩이라든지 SK 인포섹 같은 저희 파트너사가 있고요. 글로벌 뭐 회사 중에 이제 국내에 있는 트렌드 마이크로나 팔로알토나 이런 어떤 그 보안 파트너사들이 여러분들의 그 클라우드 보안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규모 공격들을 이제 우리가 매뉴얼하게 차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화벽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는데, 뭐 대개는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 그 디바이스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에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와프라고 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앞단에 이 와프를 둬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오고 있는 많은 트래픽들 중에 뭐 불법 트래픽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트래픽들을 차단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와프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웹 접근 차단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뭐 컨디션을 통해서 차단할 수가 있어요.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차단할 수도 있고, IP 주소로 차단할 수도 있고, SQL 인젝션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제 뭐 쿼리 스트링을 통해 갖고 쿼리 스트링에 대한 뭐 매칭을 해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ACL을 만들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할 건지 뭐 ALB 와프에다가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LSL 로드 밸런서 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고 해서 레벨 7 그러니까 이제 그 상위 계층에 있는 뭐 트래픽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그런 로드 밸런서를 추가를 했거든요. 뭐 웹소켓도 지원하고 HTTP 2.0도 지원하는. 그래서 이 와프는 현재 클라우드 프론트랑 LSL 로드 밸런서 중에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을 만들어서 추가해 가지고 룰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그걸 차단하거나 통과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저 에이전트가 뭐 잘못돼 있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IP가 없던 좀 문제 있는 IP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SQL 인젝션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스트링이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PHP 같은 경우에 PHP 마이 어드민이 되게 이제 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거기에 자꾸 이제 공격 어떤 특정 디렉토리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요걸 막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컨디션들을 룰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허용할 건지 차단할 건지 아니면 이제 카운트가 몇 번인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그거에 따라서 다시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ACL을 정하고 나면은 각각의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따라 가지고 트래픽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중에 이제 불법 트래픽을 매뉴얼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차단을 하거나 뭐 아니면 허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AWS 실드라고 하는 이제 매니지드 디도스 방어해주는 서비스가 작년 리이벤트 때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레이어 3나 4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공격 패턴을 감지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한테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기능으로는 이제 뭐 대량 특수 공격에 대한 탐지 차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4시간 저희가 디도스 대응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빌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차단한다든지 하는 어떤 고급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S 실드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와프 밑에 있고요. 이 와프 밑에서 이제 서비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나 뭐 클라우드 프런트나 라우스 53 조언에다가 설치할 수 있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프에 있는 뭐 ACL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기존에 뭐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에딩을 하면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 배포하는 그 앞단에 요 이제 그 디도스 방어하는 어드밴스드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몇 개, 4개, 5개 정도의 리전에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계속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곧 이제 서울 리전에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부의 디도스 공격들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10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구성도 잘하고, 뭐 접근 관리도 잘하고, 데이터 암호화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도 잘하고, 그리고 금방 이제 그 외부에서 공격들도 잘 차단을 하는 그런 이제 좀 견고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서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외부의 이런 어떤 그 서비스에 따라서 가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현재 오토 스케일링으로 이제 서버도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서버의 로드들은 뭐 다른 뭐 LS 캐시나 다이나모DB 또는 아마존 S3에 분산을 하고 이런 이제 좋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서비스가 그 좀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리드 리플리카라고 해서 그 리플리카들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고양성이 높은 어떤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사용자들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안에 대한 그 리소스에 대한 자동화, 그 인프라 자동화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배포부터 인프라 배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보안적인 측면의 그 고려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배포할 때 또는 인프라를 이제 뭐 자동으로 구성할 때 이럴 때 이제 꼭 참고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들을 이제 DevSecOp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DevOps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DevOps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게 인프라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또 민첩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자주 출시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와 오퍼레이터가 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DevOps가 하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DevOp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안이 더 들어가서 DevSecOps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evOps를 하는 동안에 그 다양한 확장성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런 보안적인 측면도 계속 고려를 해서 운영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DevSecOps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DevSecOps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서비스를 이제 찾아볼 텐데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개발과 배포를 위해서 다양한 그 개발용 서비스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AWS 코드 커밋이라고 해서 이제 소스 코드 컨트롤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AWS 코드 빌드는 이제 작년 11월에 리인벤트에서 저희가 발표된 서비스죠. 뭐 젠킨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빌드를 해주는 그런 이제 관리형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빌드된 이제 뭐 아티팩트들을 코드 디플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전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그 뭐 지속적인 배포,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들을 할 때 각각의 그 보안 구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WS IAM 또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그 배포될 때의 뭐 권한들 그리고 그 개발되고 배포될 때 권한들 그리고 그거의 어떤 데이터 배포 로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과 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빌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배포하게 될 때 보안 테스트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침투 테스트라든지 취약성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보안 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AWS에서는 아마존 인스펙터라고 하는 봉합 통합 테스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쉽게 그 취약성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보안팀의 아주 높은 자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취약성이나 보안 검사 항목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수준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 진단 결과를 통해서 뭐 가이드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API를 통해서 어떤 그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룰 패키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룰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인 그 운영 체제라든지 애플리케이션에서 갖고 있는 보안 취약점들 있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그다음에 뭐 인증 운영 체제, 그리고 뭐 저희 그 PCI DSS라고 이제 뭐 신용카드 같은 결제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그런 그 아키텍처를 위한 그런 가이드 있죠. 그런 규정 준수 항목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인프라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뭐 EC2 인스턴스를 켰다거나 껐다거나 그 기존의 이게 인프라에서 변경 사항들을 계속 이제 정보를 관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AWS 컨피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내부 보안이라든지 규정들, 그러니까 뭐 서버를 뭐 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뭐 하게 했다거나 그런 어떤 약간 바이레이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를 변경 사항들을 항상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S Config Rules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자원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걸 자동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혹시 위험한 변경이 생겼을 때 어떤 변경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변경들도 손쉽게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코드 배포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고 취약성 검사,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자원 변경 감시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보안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아마존 머신 이미지,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 이미지를 만약에 100%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중간에서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AMI를 하나 가져와서 퍼블릭 AMI에다가 EC2 인스턴스에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 애플리케이션들을 깔고 그다음에 뭐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나만의 그 AMI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아마존 인스펙터를 통해 가지고 이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이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골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에다가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한 번 더 검사를 인스펙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AWS 컨피그를 통해서 나가 있는 인스턴스들의 변경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경들은 나중에 뭐 AWS 람다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뭐 로깅을 하거나 아니면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AWS가 갖고 있는 그 자원 감시 서비스들, 클라우드 자원 감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보안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IAM 설정 파일들, 뭐 사용자 정책들이나 롤들, 그 다음에 인프라의 설정 파일들, 뭐 VPC 로그들, VPC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룹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설정들, 그리고 데이터 로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어디인가에 쌓여 있죠. 그래서 그래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AWS 코드 커밋 같은 서비스에다가 이제 놓고 언제든지 저희가 보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에 대한 많은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뭐 감시라든지 아니면은 규정 준수라든지 아니면 취약성 검토라든지 한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제 AWS Trusted Advisor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죠. 여러분들 사용이 너무 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6가지 사항을 체크를 하면은 263불 정도를 포텐셜리 monthly 세이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불 정도 제가 이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사용하는 뭔가를 조금만 바꾸면 현재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60불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능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시큐리티,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크해야 될 거, 그리고 굉장히 시큐리티에 이슈 되는 거 3가지, 6가지 정도는 이제 좀 꼭 검토해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트러스트드 어드바이저에서 시큐리티 항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 현재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쪽을 보시면은 다양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S3 버킷의 퍼미션,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의 리스너 시큐리티,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IAM 키들이 잘 로테이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사용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보안적으로 탄탄한 우리가 AWS의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들, 보안 관리형 서비스들도 활용을 하고, 또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같은 어떤 보안 권고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활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탄탄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100만 사용자가 넘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리하게 AG뿐만 아니고 멀티 리전, 그러니까 리전 간 서비스 구성도 해야 되고, 글로벌한 정책 컨텐츠 부하 분산도 해야 되고, 최근에 굉장히 꽤 하드가 되고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서버로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도커를 통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은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 환경에 클라우드 함수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만 배포한다든지, 이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 설계가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설계 부분에서 이제 아키텍처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사용자 넘어가면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부가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이 있죠. 바퀴를 새로 만들지 말라라고. 바퀴는 누가 만들었는데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don't reinvent the wheel이라고 그런 이제 격언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에는 저희가 AWS 서비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네이티브 부가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전송을 한다거나 할 때는 심플 이메일 서비스, 노티피케이션, 푸시 노티를 보낸다고 하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동영상 인코딩을 한다 그러면 일렉트릭 트랜스코딩 서비스, 이런 어떤 부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런 것을 서버로 구성을 하거나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말고 부가 서비스로 이제 재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만 사용자가 될 때도 이렇게 사용자의 고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뭐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게 되고 고양이들이 전 세계에 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인프라들도 각각의 리전에다가 배포를 하는 멀티 리전 디플로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보안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겠죠. 보안 부분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을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000만 사용자까지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000만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모범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뭐였죠? 네,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고 그 롤을 분산을 해가지고 뭐 클라우드 자원과 사용자들한테 권한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자원의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외부에서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로깅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꼭 파악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자원 변화가 생겼는데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가 안 켜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클라우드 트레일은 사용을 하셔서 AWS 자원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가 커지면 SSL 서비스를 구성을 해야 되고 HTTPS를 통한 보안 그 데이터 암호화, 통신 암호화가 꼭 필요한데요. AWS 제공하는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무료로 SSL 인증서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C2나 뭐 RDS의 데이터 볼륨에 대한 암호화들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키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유저가 늘어나면 이제 대단히 뭐 외부에서 공격 같은 걸 받게 되는데 AWS 와프라든지 실드 같은 방화벽 서비스, 디도스 방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꼭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고 이제 자원도 늘어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데브옵스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이 데브옵스 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데브섹옵스 툴들, 그러니까 뭐 AWS의 인스펙터라든지 AWS 컴피규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 보안 테스트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걸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회사 규모가 되면은 이제 개발자도 늘어나고 인프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뭐 이렇게 인프라를 뭐 이렇게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어떤 그 규정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규정들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서비스가 뭐 건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외부에서 꼭 그 지켜야 되는 그런 보안 규정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규정들을 잘 세팅을 하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꼭 검사하고 자동화할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AWS 보안에 관련된 그 솔루션들과 가이드들이 있는 그 홈페이지인데요. AWS 보안센터라고 하는 서비스 사이트가 있고요. AWS Amazon.com 밑에 시큐리티라고 하는 데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뭐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있어요. 뭐 보안 정보들, 뭐 침투 테스트를 요청한다거나, 뭐 보안 기술 백서들, 뭐 그리고 파트너 솔루션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보안에 관련돼서 궁금하시면은 AWS 클라우드 보안 페이지에 꼭 접속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만 사용자를 위한 그 AWS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확장하는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다음 그 설문조사에 꼭 응해 주시고요. 기존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 자료랑 녹화 영상은 저희가 뭐 유튜브랑 슬라이드 쉐어에 저희가 꼭 올리니까요. 혹시 이제 늦게 참석하시거나 못 들으신 분들은 발표 자료랑 녹화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WS 월간 웨비나 이제 다음 달에도 꼭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